최근 서구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각종 해외 매체와 국방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KF-21의 우수성을 다룬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진심 어린 칭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보여준 천재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단계별 진화형 설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제기 테스트를 1600회 이상 진행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은 신뢰성, 그리고 미국의 F-35에 비해 반값도 안 되는 압도적인 가성비에 찬사를 보내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지켜본 해외 네티즌들의 진짜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향해 쏟아진 해외 각계각층의 생생한 댓글과 의견들을 가감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죠. 한국은 외국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히 괜찮은 기종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국내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설계를 개선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확실히 올바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가장 중요하고 뛰어난 특징 중 하나는 미국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으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재정적, 전략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거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편집증과 세계 지배욕 때문에 강요하는 주인 노예 모델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최근 이러한 성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가 양극화되는 것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들이 양극화를 조장하는 강대국들에 대해 외교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적인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가나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침략적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의 산업을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전투기 판매 대상을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카이의 전반적인 계획에는 제조 규모 확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캐나다와 미국의 무기 제조 산업이 다시 배우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필리핀이 2027년에 첫 번째 수출 물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최대 70%의 대출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이 호위함 여러 척과 FA-50 전투기 편대를 구매하고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재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두 번째 수출 물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한국이 유럽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분야에서 진지한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이 국방 예산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함체를 건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놀랍습니다. 서방의 정치인, 관료, 그리고 고위 군 관계자들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록이 업그레이드는 공대지 무기를 투하하는 방법과 시기를 컴퓨터에 알려주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일 뿐이며 공대지 무기 투하 자체에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만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한국의 제조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투기는 정말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1980년대 중반에 저는 소총 3자루를 소유했습니다. 이집트제 AK리 47, 콜트 AR-15, 스포터, 그리고 대우 K2 소총이었죠. 그중 한국제 K2가 가장 좋았습니다. 아기 랩터의 탄생이군요. 이렇게 계획적이고 관리도 잘 되어 예산 초과 없이 예정대로 완료된 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엘타는 A사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KF-21은 엘타의 시험 시설을 이용하여 레이더의 비행 적합성을 인증받았지만 엘타는 레이더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엘타 자체도 개발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견고한 기본 버전으로 5에서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드론 전투기의 모함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훌륭합니다. 폴란드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F-16 전투기가 노후화되고 있으니까요. 2010년대 초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록히드 마틴이 제안한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기술 이전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기술들이 미국 국무부가 이전을 금지한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국무부는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발팀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A사, EOT, GP, 제머, IRST 등 4대 핵심 기술 개발에 이미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과제는 항법 제어 및 항공전자 제어 시스템의 소스코드 개발이었습니다. 한국 개발팀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이는 기존 4세대 전투기와 달리 5세대 전투기의 외형 설계를 적용할 경우 방대한 소스코드 데이터에서 수치값을 도출하고 하이퍼텍스트 언어로 코딩하는 과정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4세대 전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F-21이 4.5세대 전투기라는 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KF-21의 외형 설계는 이미 5세대 전투기의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항공전자 제어 분야에서도 기술적 성과가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5세대 버전 개발을 예정보다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5세대 KF-21에는 기존의 스텔스 페인트 대신 1mm 두께의 스텔스 필름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 기술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 필름은 스텔스 전투기의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무게도 매우 가볍습니다. 또한 한국의 두산에너지는 2030년대 중반까지 18,000에서 26,500파운드, 약 8,160에서 12,180kg의 추력을 목표로 하는 터보팬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이에 엔진의 추력을 감당하기 위한 2차원 추력 벡터링 노즐에 대한 개념 연구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 또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자국 방위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키면서도 필요에 따라 해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현명한 전략입니다. 호주가 이 기종의 블록2 버전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고 기존 F-35 기종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옵션을 제공하여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보잉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항공기 엔지니어링 품질 보증 분야에 25년간 근무했는데 정말 진심이세요? 현재 호주 공군 RAAF의 기본형 5세대 F-35A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 공격기이며 곧 더욱 강력한 블록 4 업그레이드를 통해 4.5세대 KF-21과 그 미래 업그레이드 버전을 훨씬 능가하는 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KF-21이 업그레이드되면 F-35A는 블록 4보다도 더 강력해질 텐데 가격은 성능이 떨어지는 KF-21과 비슷합니다. RAAF는 이미 F-35A를 위한 완벽한 군수 지원망과 지상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왜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를 사서 KF-21의 새로운 지상 지원 장비와 군수 지원망을 모두 새로 구축해야 합니까? 게다가 KF-21은 F-35A처럼 모든 동맹국의 자산과 연결된 통신 및 네트워크 중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돈 많은 미국이 왜 여러 단계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F-35에 대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고 있을까요? 호주의 모든 전투기를 F-35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유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더불어서 유지보수가 미국인들이 직접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가능한가요? 특정 전투기를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라며 폄하한다면 당신은 호주에 있는 F-35를 제외한 모든 전투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비는 세금이고 세금은 국가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외면하면서 특정한 것이 최고야, 나머지는 필요 없어라고 한다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공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소비하다가 공기가 없어지면 3분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꽤 세련돼 보이네요. SK 엔지니어링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마침내 KF-21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시작은 T-50 골든 이글과 FA-50 파이팅 이글이었으며 이 두 기종은 오늘날까지도 훌륭한 항공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아. 이제 보람의 형제들을 모았으니 레골라스, 김리, 아라곤까지 모두 모아서 반지 원정대를 결성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형 전투기 프로젝트로 한국 항공산업의 중요한 시도이자 기술 축적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쌍발 엔진 설계로 우수한 추력과 기동성을 제공하며 능동전자식 스캐너레이 레이더를 탑재하여 탐지 및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5번째 시제기는 공중급유 시험을 완료하여 전투 반경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극한 환경 시험을 통해 기체와 항공전자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에 근접합니다. 한국은 2032년까지 약 120대의 KF-21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독자 개발 전투기인 KF-21은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출 성공은 한국 군수 산업과 기술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체 내부에 무장창을 탑재한 고성능 버전 개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KF-21의 스텔스 성능은 제한적입니다. 일부 스텔스 설계 특징을 갖추고 있지만 기체 내부에 무장창이 없고 미사일을 주로 동체 하부나 날개 아래에 탑재하여 레이더 탐지에 취약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KF-21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기보다는 4.5세대 전투기 범주에 속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성능과 신뢰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체 내부 무장창이나 레이더 흡수 코팅과 같은 미래 개량형 개발에는 시간과 재정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KF-21은 한국의 항공산업 독자적인 연구 개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기술 축적, 전략적 자율성, 산업적 가치 측면에서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전은 미국의 F-35, F-22와 같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와 완전히 경쟁할 수는 없지만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비용에 민감하면서도 고성능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그립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카이티 50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실 중 한 곳에서 공부했었죠. 그런 프로젝트들은 대학과 연구실들이 깊이 관여하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빌킬러라는 무인기 프로젝트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호주인으로서 F-35 합동 전투기라는 거대한 똥덩어리 버거 대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더 저렴하고 결과도 더 좋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믿을 만한 지역 동맹국과도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호주인 조카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세금을 적절하게 발전적으로 쓰느냐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와 완전히 떨어져 있다고 분노하는 조카의 말을 듣고 호주의 국방기술 도입 몇 가지에서 일종의 친분에 따라서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 호주의 어느 군인이 기고했던 호주와 한국의 잠수함 개발사를 봤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 핵잠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캐나다가 그리펜 대신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완벽함을 추구하다 좋은 것을 놓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KF-21 보라매와 F-22 랩터는 DSI 흡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할판이 있는 경사진 흡기구를 사용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5세대 전투기 중 DSI 흡기구를 사용하는 기종은 F-35와 J-20뿐입니다. 헐, J-20은 5세대가 아니야. 여기서 누가 허접한 J-20을 얘기하는 거야? 한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KA-LCM 천룡 미사일의 직경은 얼마인가요? 탄두 크기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F-21 전투기의 무장창에 탑재될 수 있을까요? 현재 KF-21의 공대지 무장조합 테스트에 참여 중인 민간 비행사에 의하면 천룡은 3,000파운드라고 합니다. 양 날개에 하나씩 2개를 탑재하거나 비대칭 조합을 시험 중이라고 하네요. 향후에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정확한 재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저기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직경은 대략 0.61m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문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엄청 큰 미사일이네요. 제즘 EL보다도 커요. 그렇다면 어떤 무장창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합리적인 가격에 현대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4세대 이상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F-16과 FA-18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선호되지 않습니다. KF-21은 이러한 틈새 시장에 잘 들어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전 배치 기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공군은 북부 지역 방공을 위해 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북한을 방어하는데 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건 아니고
4.5세대 전투기는 중국의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건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수출도 중요한데 4.5세대 전투기는 그런 목적에 딱 맞습니다. 전투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억지력 확보를 위해 전투기 편대를 원하는데 스텔스 기능은 필요 없으니까요. 북한에게는 위험할지 몰라도 중국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KF-21은 한국 공항에서 이륙하자마자 탐지되었습니다. 중국 위성은 일본과 한국 공항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영상을 중국으로 전송합니다. 전시 상황이라면 KF-21은 이륙하는 순간 격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레이더가 아니라 위성으로 비행기를 탐지했다는 건가요? 스텔스란 레이더에 잘 안 보이는 게 핵심이라는 거 아시죠? 그 비행기를 4.5세대라고 부르는 건 완전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시고요. 중국제 제트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건 중국 제어 시스템이 미국 기술에 한참 뒤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미국 회사에서 라이선스 받은 엔진조차도 그렇죠. 제가 말했듯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완전 스텔스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3세대, 4세대 전투기의 엄청난 수에 한국이 압도당할 테니까요.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대항할 방어 체계를 구축할 이유가 없죠. 미국이 4세대 전투기만 운용한다고 해도 베네수엘라는 상대할 수 없으니까요. 미국은 보유한 기술력으로 단 몇 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독재자를 군사기지에서 끌어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아마 그래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겠지. 초가집에서 군벌을 끌어내는 게 중국 스타일에 더 맞을 테니까. KF-21 격추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공 미사일은 비행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활주로에서 격추할 수는 없습니다. KF-21에는 대공 방어 대책이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격추 가능 여부는 의문입니다. KF-21 엔진 하나밖에 없는 F-16이 얼마 전 6에서 7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회피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4세대 전투기 기준입니다. 제 의견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전투기들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F-22보다는 훨씬 큽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5세대라고 부르는 전투기는 기껏해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수준일 것이고 중국의 6세대 전투기는 F-47의 스텔스 성능과 전투기에 비해 현저히 뒤처질 것이며 심지어 F-22보다도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중국의 선전을 믿지 않습니다. 중국은 항상 도둑질한 기술로 따라잡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중국 문화는 혁신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연료를 빼고 물을 채운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마치 술 취한 10대들이 술을 훔쳐 마시려고 하는 짓과 같습니다. KF-21을 테무 F-22 또는 랩터 복제품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제조사인 카이는 T-50 골든 이글 공동 개발 당시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주요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미국이 스텔스 핵심 기술 이전을 막았기 때문에 카이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KF-21 프로그램에서는 FBW 및 기타 일부 부품 개발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공동 개발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목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한 5세대 전투기 연구를 당장 내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4.5세대 제공권 전투기로 미국산 F-414 엔진을 탑재합니다. 2단계는 1단계의 공대지 능력을 향상시켜 다목적 전투기로 만듭니다. 3단계는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국산 엔진을 탑재합니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일부 차질에도 불구하고 KF-21 프로그램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정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4.5세대 버전은 이미 미래의 IWB 장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두었으며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를 먼저 실전 배치하고 나중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확실히 독특한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훨씬 안정적인 개발 및 연구 시간을 확보하여 많은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신형 항공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F-35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구매할 수 없으며 러시아, 중국 기술을 구매하거나 유럽의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것도 꺼리고 있습니다. 저는 보라매가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 전투기에 미국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2,000파운드 폭탄 2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한국은 외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중국은 기술만 훔친다. 미국은 A4 레이더, IRST, EOTGP, 제모 등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ADD와 한화의 주도하에 이 기술들을 100%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를 복제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애초에 기술 이전이 없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조립만 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시스템 설계 및 통합은 개발도상국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KF-21은 현재 65%의 국산화율을 자랑하며 모든 핵심 전자전 시스템은 국산 기술입니다. 현재 엔진은 GE 제품이지만 두산은 이미 7,270kg급 국산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엔진은 3세대 KF-21에 탑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산화율은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4.5세대 전투기라는 분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한국은 신속한 배치를 위해 4.5세대 전투기인 블록1을 개발했지만 블록3는 기체 내부에 무장창을 갖춘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미 16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했으며 필리핀이 20대 도입을 협상 중이고 폴란드도 관심을 보이는 등 수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당 약 1억 1천만 달러라는 가격은 F-35 2억 2,5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KF-21은 한국 방위산업에 있어 놀라운 성과입니다. 홍보 효과를 반감시켜 죄송하지만 F-35A는 현재 대당 8천만 달러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출용 버전은 미국이 수출하지 않는 몇 가지 극비 기능이 빠져 있어 더 저렴합니다. 이는 한국의 뛰어난 KF-21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F-22 전투기가 시간당 10만 달러나 한다고? 말도 안 돼. 게다가 걔네들이 우리 집 바로 위에서 주 3일 훈련한다는 걸 생각하면 더더욱. KF-21이 F-35보다 훨씬 더 멋있어서 아쉽네요. 게다가 한국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비교적 적게 받으면서도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유럽은 유로파이터 이후로 범유럽 방위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고 심지어 유로파이터 프로젝트조차도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라파를 개발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했죠. 한국은 중국처럼 공학학위 소지자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6세대 공학자를 배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에 대한 주된 위협이 북한 공군이었다면 한국은 구원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할 겁니다. 스텔스 기술은 어렵죠. 하지만 만약 실용적인 엔진까지 개발해낸다면 정말 놀라울 겁니다. 이제 제 관심이 완전히 집중되네요. 엔진 제작은 제조와 공학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제트 엔진을 만드는 건 고성능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현재 제트 엔진을 개발했거나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따라잡긴 했지만 여전히 뒤처져 있죠. 한국 관계자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습니다. 산업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확실히 보여주셨네요. 한국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면서도 기술적인 품질 면에서 일본과 미국에 필적하는 충분히 괜찮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나라입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꽤 괜찮은 하드웨어와 전자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죠. 어쩌면 한국이 EU가 이 일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EU는 아마도 스웨덴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향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리얼한 의견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막 날개를 펼친 우리의 자랑스러운 KF-21이 과연 전 세계의 하늘을 어떻게 지배해 나갈지 그 위대한 여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K방산의 비상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